머니올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도 이제 2분기 시작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2분기는 여러 가지 변동성이 예상되는 시기인데요. 그래서 그런 만큼 현장에서의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장이 바뀌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오랜만에 나와주신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요즘 많이 바쁘시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가장 많이 받으시는 질문은 어떤 겁니까? 역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미국을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중국은 더 갈 수 있겠느냐. 이 두 개가 가장 많은 질문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AI와 관련해서 너무 많이 과투자가 돼 있으니 버블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급이 끝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나온 김에 들어보고 싶어요. 중국은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냐?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이 기회인 시기이냐? 미국과 중국 제가 볼 땐 가리지 않고 나름대로 균형감 있게 사실 앞으로도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에서 무엇을 보더라도 AI와 관련해서 보다 유유의미하게 뭔가 성과를 내고 있는 국가가 양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양국 간의 어떤 이제는 업체끼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의 기업을 떠나서 나름대로 이제 국가 간의 어떤 관련한 AI 싸움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 비해서 잘 만드는 게 뭐냐면 비즈니스 모델을 되게 아기자기하게 잘 만드는 특성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똑같은 거라 하더라도 미국은 사람이 부족하면 불법 이민자들을 받을 수 있어서 사람을 채울 수 있지만 중국은 해외에서 이민자들 안 받거든요. 그러면 사람 부족한 걸 그런 기술로서 채우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요. 이번에도 뭐 보셨겠지만 딥시크가 나온 이후에 미국에서 GPU 같은 뭐 엔비디아 칩을 안 주다 보니까 저용량 칩 가지고도 똑같은 성능을 내는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되게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큰 그림을 끌고 나가는 건 미국이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기술을 쫓아가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잘 만드는 건 중국의 역할인데 뭐 저희들이 다 아는 것처럼 이제 중국 자체의 기술도 미국에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따라왔다는 공감대들이 있다라면 사실 미국과 중국은 테크와 관련해서는 네. 양쪽 다 공감대를 가지고 같은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약간의 시소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이 지금 훨씬 더 싸면 사람들은 이제 미국에 대해서 조금 더 저가 매수를 해봤다가 다시 미국이 좀 과열되면 중국이 덜 오르다고 생각하면 이쪽으로 잠겨 옮겼다가 이런 어떤 시소가 최근에 시장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 올해 이런 모습들이 자주 목격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이사님을 2분기를 앞두고 이제 이렇게 뵙게 됐거든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4월 2일 트럼프의 관세 부과 3월 31일로 전면 재개되는 공매도 그 두 가지 외에 또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어떤 시그널이 있을까요? 시장에서? 생각보다 많다라고 봐야 되겠죠. 당연히 관세 이슈는 경제와 관련된 이슈니까 면밀히 봐야 될 이슈고 또 이제 연준의 어떤 움직임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연준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여기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 외에도 사실 유럽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재 주식시장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기업들이 사실 그쪽과 관련된 기업들도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방산 같은 경우도 방산은. 예를 들어서 그럴 거고 그래서 어떤 대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게 우리 관련 기업들이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는 아주 전방위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AI는 안타깝게도 한국은 약간 조금 거기서는 좀 비껴나 있는 한 발자국 옆으로 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좋은 만큼 중국이 좋은 만큼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제 AI가 좋아졌을 때 거기서 뭔가 투자와 관련돼서 있는 기업들이 우리한테는 수혜가 될 것이고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 이 불편한 이슈들이 사실 우리한테는 또 기업들한테 좋은 자양분들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뭔가 좀 한두 가지 이슈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전방위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좀 짚어볼 텐데 국장은 사실 지난 1분기 동안에 기회가 많았고 실제로 많은 이익을 냈다는 분들도 보거든요. 2분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2분기에는 초반부하고 중반부는 조금씩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동안 1분기 때 나쁘지 않았죠. 괜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월 정도부터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5, 6월로 갈수록 그래도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을 다시 찾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외 지역이 좋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몇 가지가 하나는 트럼프의 관세와 관련된 우려가 생각보다 덜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 연말에는 그 좀 우려가 있었는데 덜해서 반등을 좀 준 부분들도 있었을 거고요. 또 그동안 트럼프라는 분이 집권을 하면 미국만 좋을 줄 알았는데 뭐 실제 보니까 꼭 미국도 그렇게 썩 좋았던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최근에 미국의 경기가 둔화되는 거 아니냐. 심지어는 혹시 침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맞아요. 우려까지 나왔었으니까 그래 우려 속에서 신흥국가나 중국을 보니까 괜찮았던 거죠. 왜냐하면 중국이 1분기에 경기 부양책을 굉장히 강하게 썼죠. 이구한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을 써서 그런 어떤 중국이 내수가 살아난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한국이 본 것도 있다. 일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미국이라는 국가가 이제 4월부터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니 미국 입장에서는 야 그러면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물건들을 많이 우리가 사놓자 그 어떤 그 피해를 없애야 되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한국이나 중국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 수출이 1분기에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가수요라고 하죠. 그 가수요에 따른 어떤 수출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긍정적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2분기 특히 4월에서 들어서면 그 가수요가 사라지죠. 그래서 1분기 때 좋았던 이 실적이 2분기로 넘어오면 1분기만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가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어쨌든 간에 관세가 부과되고 나면 궁극적으로 최근에 미국과 관련됐던 우려가 좀 줄어들겠죠.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방향 자체가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지만 미국에 주는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들도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야 이게 관세 때문에 미국이 혹시 경기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는 정책 불확실성이 사실은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게 미국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드니까 그러면 시장에 있는 돈들은 제한적이고 네. 이 돈들은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도 4월은 제가 보기에는 한국이나 아니면 미국 외 지역에 있던 돈들이 미국으로 조금 몰려드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미국 외 지역들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네. 되려 상대적으로 미국이 좀 변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미국이 조금 더 선방할 수 있는 개연성이 4월 정도부터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어떤 생각 속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변동성은 다 이제 미국도 한국도 겪고 나면 2분기 후반부부터는 네. 미국이든 비미국이든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개연성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가 조금 많이 옅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4월 2일 디데이가 되면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예측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트럼프가 하고 있는 관세 방향이 계속해서 바뀌고는 있는데 바뀌는 방향 전체가 더 나빠진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는 벗어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국가별로 이제 차등하겠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요건 일단 의도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미국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게 되게 효과적인 게 국가별로 뭔가 미국과 선 협상을 한 국가들 먼저 협상을 통해서 미국에 투자하겠습니다 또는 미국에 LNG를 사주겠습니다 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 주거나 네. 또는 관세를 낮춰주거나 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셨다라는 네. 얘기예요. 그 얘기가 되게 중요한 게 만약에 실제 관세가 부과됐었을 때 국가별로 어떤 국가는 관세가 부과될 거고 어떤 국가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게 국가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아시겠지만 나도 관세고 일본도 관세고 중국도 관세면 별로 걱정이 안 돼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똑같기 때문에 수출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동등한 입장에서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은 관세가 없는데 한국은 있다. 이러면 우리가 불리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더 마음이 급하게 트럼프하고 협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협상 전보다도 더 많은 카드를 잃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와요. 그리고 중요한 건 어떤 국가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경감이 되고 어떤 국가는 관세가 있기 때문에 사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진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네. 각국들을 이간질 시켜놓고 그 이간질 속에서 트럼프의 협상력을 굉장히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되게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1분기 때 우리나라 주가가 올랐지 않습니까? 바꿔 얘기하면 어쨌든 우리가 최악의 생각했던 우려보다는 관세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관세에 대한 부담을 현재 주식시장에서 반영했다라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폭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그와 관련된 관세에 대한 부담은 글로벌 시장이 한 번은 저는 겪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이전만큼 뭔가 큰 추세에 영향을 준다거나 이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종목별로 또는 업종별로는 일정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변동성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예. 차원에서 우리나라 요즘 얘기 많이 되는 건 그래서 현대차 얘기가 좀 네.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뭐 현대차는 그런 점에서는 조금 오히려 먼저 수혜를 봤지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쪽은 조금 우려스럽다라고 보고 계신 섹터가 있을까요?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지 뭐 이게 어느 쪽이다라고 딱 말씀드리긴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4월 2일 날 발표되는 것 중에서 우리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쪽이 의약, 그다음에 반도체, 네. 자동차 이런 쪽인데 이쪽은 일단은 그 뒤로 미루겠다라고 했으니 당장 4월 2일에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업종들이라고 보는 거니까 그거는 아마 특별 업종보다는 시장에 조금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시장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전체 업종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지수에 엄청나게 부담을 줄 만한 업종들은 별로 없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게 IT, 자동차, 그다음에 금융 뭐 이런 애들인데 금융은 수출을 안 하니까 네. 그쪽은 빠진다라고 보고 제약은 나중에 한다니까 이번에 아니다라고 보면 사실은 업종들은 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대단히 뭐 어떤 업종에 뭐 특별하게 이런다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겠느냐. 물론 종목별로는 좀 다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흐름이 좋아서 네. 6만 전자 돌파하고 하다가 또 이제 그 임원분 한 분이 이제 부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아쉽죠. 조금 예. 약하게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사님께서는 삼성전자도 조금 밝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거가 어떤 점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우선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은 게 요즘은 반도체 기업이 다 따로 놀아요. 전부 다 따로 국밥이에요. 이게 이제 역사상 아마 제가 주식시장 애널리스트도 오래 근무했지만 거의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은데 반도체라는 게 너무 세분화된 것 같아요. 뭐 예컨대 삼성전자 다르고 하이닉스 다르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다르죠.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둘은 HBM이라는 그죠? 네. 요 반도체 가지고 주가가 많이 오르는데 두 기업도 수율이 달라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불량률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최근에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조정받는다고 해서 꼭 하이닉스가 조정받아야 되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쪽은 내가 수율이 더 나빠요. 불량이 더 많습니다라는 거고 하이닉스는 우린 그만큼 불량 없습니다라면 동일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 HBM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없죠. 그럼 HBM 때문에 빠지면 우리 한 적도 없는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주가가 따로 못 넣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놓고 보면 전자와 관련해서는 지금 HBM에 대한 수요보다는 네. 뭔가 기존에 있었던 반도체들, 보통 우리 이건 레거시 반도체라고 부르는데 이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보는 건데 시장에선 그런 흐름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는 건데 하나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최근에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네. 중국이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인해서 일단 부동산 거래가 크게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이사를 가야 가전제품을 바꾸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전에 대한 수요가 일어나고 특히 중국 중심으로는 일어나고 있는 가전의 모습이 그 IoT라고 해서 왜 우리 휴대폰, 스마트폰으로 사물 인터넷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어떤 가전들이 되게 많이 팔리는 부분들이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또 기대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AI가 지난 연말하고 시장이 달라진 게 지난 연말에 있었던 AI 시장의 흐름은 뭐였냐면 야 AI라는 건 전 세계에서 빅테크 7개밖에 못하는 사업이야. 이거는 한번 하면 수십조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 돈이 없어서 쳐다볼 수밖에 없어. 설령 그 돈을 누가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거 안 쓸 거니까 우린 할 수 없어라는 게 인식이었는데 딥시크 이후에 확 바뀐 거죠. 딥시크 이후에 시장에서 본 건 뭐냐면 와 저만한 GPU를 쓰지 않고 엔비디아 칩을 쓰지 않고도 훨씬 더 방법을 달리해서 학습 방법을 달리한다던가 여러 가지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서 훨씬 더 비용은 절대적으로 아끼는데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나온 거죠. 네.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 이번에 LG에서 나온 엑사원이라는 굉장히 훌륭한 AI가 있습니다. 너무 잘 만드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엑사원을 보면 어떤 문구가 나오냐면 현재 엑사원이라는 이 AI가 딥시크 대비해서 파라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뇌세포 이런 거겠죠. 이런 것들이 5%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성능은 앞선다.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그만큼 비용을 줄였는데 성능이 좋다라는 얘기죠. 물론 이제 95% 비용을 줄인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매개 변수가 그만큼 적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비용이 정말 천문학적으로 줄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시간이 지날수록 훨씬 더 비용은 아껴지는데 성능은 좋아지네라고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 얘기를 이 주식시장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제는 그게 7개 회사만 하는 게 아니라 웬만한 어떤 좋은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이런 것만 있으면 나도 가능할 수 있겠는데라고 대기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도체를 이제 써야 되고 고사양 반도체를 써야 되겠죠. 그러면 아직도 그런 부분에서는 삼성전자가 비교 우위가 있다 보니까 의외로 뭔가 이 AI 관련한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변이 확대되는 국면에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아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들이 있는 것 같고 최근에 뭐 이와 관련해서도 뭐 외국계 증권사들도 최근에 그것 때문에 기존의 부정적인 의견을 긍정적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 건 제가 볼 때는 가볍게 봐서는 안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님께서는 제가 알기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중국을 다녀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에서 실제로 느껴지는 그 중국의 AI 상황은 저희가 뭐 우려한다라는 말로 많이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진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요. 근데 이제 우리한테는 그렇게 보면 또 좋은 기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AI 상황은 어떤가요? 사실 뭐 제가 중국에 간다고 해서 AI가 어떻게 되는지 볼 수는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관련 기업에 대해서 저도 조금 뭔가 방문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답을 받지는 못했고 다만 이제 그쪽에 있는 분들 특히 이제 중국의 애널리스트 분들도 있을 거니까 그분들하고 어떤 뭐 세미나라든가 컨퍼런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듣게 되는데 이분들이 미국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강점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AI 관련 기술은 미국이 앞서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분들도 인식을 같이 한다라는 건데 일전에도 그렇지만 중국이라는 국가가 미국보다 인터넷 환경이 잘 돼 있거든요. 훨씬 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걸 개발을 하면 뭔가 상용화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가격이 천문학적으로 낮대요. 똑같은 걸 하면 미국의 반의 반가.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장점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재밌는 부분들이 뭐냐면 생각보다 아이디어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미국에 비해서 아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데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일들이 되게 많은가 봐요. 예컨대 일전에도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 사람이 부족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죠? 밖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들여오는 방법을 쓰지만 중국은 불법 이민자들이 못 들어가는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부족한 걸 그걸 통해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로봇을 더 빨리 한다든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면 그 식당에서 있는 돌아다니는 그 로봇 있잖아요. 음식 날라다 주는 거. 중국은 제가 꽤 오래전부터 봤었어요. 그게 다 중국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것도 70%인가 80%가 베어 로보틱스라 그래서 중국 제품인 거지 한국 게 아니에요. 예. 이미 그 정도로 거기는 그런 것들이 이미 상용화돼 있었고 앞으로도 우리가 사람이 부족한 것들을 어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훨씬 더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서 중국이 뭔가 시작은 느리지만 뭔가 시작을 했다라면 일단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측면이라든가 특히 가격적인 측면 요거는 미국이 못 따라올 거다 얘기를 하고 있고 더 무서운 건 규제가 없다라는 거죠. 예.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규제가 있지만 중국은 사실 국가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로봇 하나만 해도요. 로봇 하나만 해도 학습을 할 때 이게 돈 많이 들거든요. 중국은 정부가 대줘요. 그래서 상하이에 가보면 로봇 훈련센터라 그래서 중국에 있는 웬만한 로봇 회사들 와서 너 여기서 훈련해. 정부가 지원해 주겠어. 이런 센터까지 생겼다라는 거죠. 왠지 무시무시할 것 같아요. 가서 정부의 어마어마한 지원, 거기에다가 정말 큰 시장,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저렴한 비용.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무서운 거죠. 그래서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다른 거는 뭐 인정 안 하셔도 그래 걔네 건 정말 싸.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왜냐면 미국 입장에선 새로운 기술인데 새로운 기술이 나왔으면 이걸 좀 어떻게 비싸게 뭔가 수익화를 해야 돈이 될 텐데 중국이 저렇게 치고 들어와 가지고 야 우리는 정말 싼 가격에 할 수 있게 그러면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는 거죠. 실제 최근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게 제가 볼 땐 기술적인 차이는 있지만 지커라고 중국에 있는 전기차 회사가 우리 자율주행 무료로 해줄게. 그러니까 그날 테슬라가 하락한다든가 또는 비아디가 야 우리도 충전 시스템이 있는데 5분 만에 500km 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럼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위협을 받지 않을까라는 위협을 받았던 것처럼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요즘 가장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미국 주식 지금 들어갈 타이밍이냐, 중국 주식도 여전히 유효하냐 그거였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정리를 하자면 중국도 여전히 기회가 있고 그다음에 상방도 많이 열려 있는 것 같고 미국도 지금이 그럴 타이밍인 걸로 이해는 맞나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이제 즉 개인적인 전망입니다만 나름대로 결국 이런 어떤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이 산업의 변화는 기술의 변화인 거잖아요. 통상적으로 보통 B2C라고 불리는 즉 지금은 기업들 중심으로 기업과 기업 간의 비즈니스 모델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이게 우리 개인들한테도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또는 시장에서 와 AI가 또는 로봇이 이런 식으로 시장에 쓰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쓰였을 경우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기대가 형성이 될 때까지는 추가적으로 오르는 경우들이 많았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그게 지금 상상의 나래가 아니라 이미 실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로봇이 이 정도로 발전했어라는 걸 보고 계실 거고 AI도 아직까지는 어디에다 구체적으로 쓰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어쨌든 간에 지금 발전 속도도 되게 빠른 것도 맞는 거고 이제 비용도 낮아진다고 하니 비즈니스 모델을 누군가는 만들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어디에서는 AI 비서라고 해서 내가 스마트폰에서 썼던 것들을 말만 하면 내 대신 해주는 그런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데도 저는 본 적이 있고 또 여러분들 로봇도 AI거든요. 네. 결국은 로봇이 옛날에도 있었지만 역할을 못했던 게 사람 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건데 AI 때문에 알아듣기 시작을 하고 손을 쓰기 시작하면서 여러 군데 쓸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이 조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아마 올 하반기부터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구체적으로 이 AI가 이런데 이렇게 쓰일 수 있겠구나를 청사진을 제시해 주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그로 인해서 지금 당장 돈 벌 필요는 없고 아 이렇게 쓰일 수 있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향후에 정말 비용이 많이 줄여줄 수 있겠는데 또는 이렇게 하면 굳이 사람의 필요가 없어질 수 있겠는데 뭐 사실 말이 그렇지 로봇 택시라는 게 무인 택시라는 게 운전기사분들께서 이제는 없어도 되는 세상이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은 거기에 그치지 않거든요. 야, 그러면 내가 택시에서 만약에 사람이 없다라면 운전기사가 없다면 그러니까 나도 운전을 안 해도 된다라면 그 안에서 무엇인가 할 수 있겠는데 그럼 거기서 내가 뭐 즐길 수도 있고 이런 산업까지 동반해서 시장을 움직이는 게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뭔가 내가 딱딱한 생각을 가지고 저게 되겠어라는 게 아니라 저 친구들이 저걸 가지고 뭘 하고자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아이디어는 대부분 20대에서 30대 초반 분들이 많이 나오겠죠. 네. 보통 우리 신기술 나올 때마다 보통 저커버그도 대학생 때 그랬고 맞아요. 마이크로소프트 회장님도 그때 그랬던 것처럼 그분들의 그 말랑말랑한 생각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모델들을 가지고 나올 때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한번 가져보셔야 되는데 저는 그때까지는 현재 약간의 부침이 있고 일부 조정이 있고 뭐 그런다 하더라도 현재 움직이는 움직임이 끝날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 순간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사님 설명할 때 야전사령관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뭔가 그 아까 젊은 친구들 얘기할 때 그건 진짜 야전에 있어야지만 맞아요. 알아들을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별명을 하셨어요? 사실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주식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썼으니까 잘한다는 표현을 제가 쓰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많이 실수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사 측에서도 그랬고 또는 경쟁사에서도 저한테 좋은 조건 제의가 많았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더 좋은 자리, 그렇죠. 우리 보통 뭐 더 높은 자리라고 하는 데들에 대한 제의가 최근에도 있었었고요. 근데 저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야전에 남아서 우리 투자자분들과 함께 주식과 관련해서 같이 고민도 하고 이 안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야전사령관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신 것 같습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네. 주식을 좋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저희들도 쉽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면 투자가 너무 어렵고 어렵죠. 많은 경우에 이제 쓴맛을 보게 되니까 그러고 떠나가면은 주식은 나한테는 아픈 기억인데 주식을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주식을 왜 좋아해야 할까요? 주식을 그러니까 이거 사람마다 좀 다른 거지만 저는 주식 시장을 좋아했던 가장 큰 이유가 세상의 모든 변화를 반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고정돼 있거나 기존에 있던 걸 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두 부류가 있다라면 크게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거를 좀 더 이제 전문화해서 보통 우리 장인분들이라고 많이 하는데 네. 정말 뭐 세밀하고 뭐 일본의 뭐 그런 어떤 그 뭐 회를 쓰시는 이런 네. 분들처럼 그런 분들이 있는가 초밥. 하면 네. 또 어떤 분들은 기존에 있던 걸 뭔가 개선시켜 보면 안 될까? 세상을 좀 바꿔볼까? 일론 머스크처럼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런 성향이 좀 그쪽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변화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저도 이제 우리 대학생분들도 좀 많이 만나는데 지금도 각 대학교마다 투자 동아리 이런 맞아요. 분들이 있으면 제가 강의 지원도 해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그분들의 생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왜 저런 생각을 하지? 왜 세상은 이렇게 바뀌었을까? 또 저분들이 저렇게 하면 어떤 세상이 올까? 예컨대 뭐 최근에도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과 관련해 또 새로운 세상이 올 거거든요. 네. 줄어든 것만큼 또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여행을 가도 새벽부터 밤까지 돌아다녀요. 그냥 목적지를 정하는 게 아니라 궁금한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궁금하고 그래서 저기도 가봤다가 여기도 가봤다가 아마 그래서 여기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랑 같이 중국 여행도 가보고 그러신 분들도 있을 텐데 거의 하루에 3만 보씩 걸어대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뭐 거품 물고 쓰러지는 분들도 계신 걸 봤는데 그럴 정도 호기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맞는 거죠. 되게 이런 것들이 너무 즐거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걸 떠나서 이제는 주식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 오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국가가 커질수록 그다음에 국가가 강건해지고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그렇지만 부동산만 가지고는 투자 수단을 삼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아마 부동산 하시는 분들 지금도 뭐 강남 부동산이 좋다는 걸 모르신 분은 없겠지만 문제는 거기에 내가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이라는 그렇죠. 게 들어갈 수가 제한이 없죠. 이제는 아예 진입이 안 되는 시장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제는 내가 월급이라든가 회사에서 받는 것만 가지고 혹시 부자가 된다거나 아니면 유의미한 성과를 내리기는 어려운 시장이 왔고 어떤 식으로든 투자라는 걸 해야 되는 건데 그 과정 속에서 주식이라는 게 제가 볼 때 분명한 하나의 어떤 그 카테고리로 작용하는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비록 부족한 재주지만 많은 투자자분들한테 도움을 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사님도 주식 투자의 원칙이랄까? 뭐 그런 게 있으신가요? 있죠. 그래요? 잃지 않는 게 원칙이고요. 예, 그다음에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원칙입니다. 사실 두 가지 원칙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서학 개미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주식이 있잖아요. 예. 엔비디아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고 또 요즘에는 이제 테슬라가 한동안에 그랬고 이 두 가지에 대한 전망을 조심스럽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싸지 않기 때문에 참 많이 비싸다라는 거고 두 회사가 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엔비디아는 이 AI 투자와 관련된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궁극적으로 AI와 관련해서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AI 관련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면 시장 커지는 데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주식이라는 게 시장이 커진다고 꼭 좋아지진 않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올라왔던 건 그걸 다 반영을 한 건데 앞으로 영업이익률이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엔비디아는 독점적 구조로 GPU라는 걸 공급을 했죠. 그러면 뭐 거의 영업이익률이 7, 80%까지 나오는데 향후에는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이익률이 60%, 50%로 떨어지면 실제 실적이 좋아도 주가는 오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그런 이익률을 지킬 수 있는지 우선적으로 좀 봐달라.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앞으로 시장이 커질 때 여전히 우리가 알고는 엔비디아가 독점적 구조를 지속적으로 지켜갈 수 있는 거지 또는 아니면 어떤 상대방들이 좀 분산이 되는지. 왜냐면 최근에 일부 분산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시겠죠? 중국이 자체 칩을 만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런 싸구려 가지고 그러니까 방법들이 달라지다 보니까 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커지는데 굳이 뭐 이제 저렇게 비싼 칩 쓸 필요가 있겠어? 딱 나름대로 이제는 나는 요 정도 칩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라는 움직임들도 있다 보니 이런 움직임들이 어떻게 작용할지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야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직 못 본 게 있어요. 뭐냐면 똑같은 성능을 싸게 만드는 방법은 나왔는데 그런 반대 생각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 방법 가지고 더 많은 칩을 들이대면 혹시 성능은 더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AI의 끝이 AGI라고 해서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AI를 꿈꾸는데 그걸 위해서는 과연 지금 있는 효율화만 가지고 가능할 거냐.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더 많은 비용이나 칩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과정이 나온다면 또 엔비디아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일단 그걸 보는 게 좀 중요하다. 그래서 방법론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테슬라는 되게 재밌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기업은
전기차 관련한 이슈만 나오면 주가가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테슬라는 전기차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전기차가 팔리지 않으면 당연히 실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단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는 건 맞는데 이 기업의 정말 큰 가치는 전기차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AI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율주행 로봇 이런 데에 관련해서 있는 거다 보니 이와 관련해서 기대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오를 때는 AI하고 자율주행으로 올랐고 로봇이나 내릴 때는 전기차로 내렸다는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재밌네요, 진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기대감을 버리지 않는 건 뭐냐면 물론 이분이 좀 정치하셔가지고 요즘 조금 되게 불편합니다만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트럼프라는 분이 당선되셨을 때 기대감이 뭐였냐면 트럼프 옆에는 일론 머스크라는 분이 계시고 이분이 도조라는 걸 이번에 국가 그죠? 도지에 이렇게 들어온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자율주행과 로봇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그게 현실화가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하반기 안에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 완화가 현실화된다면 미국 내에서 이걸 유의미하게 사실 주가에 반영할 수 있는 회사는 사실 테슬라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선택이 있을 거냐는 얘기죠. 중요한 건 중국이 잘하잖아. 맞는데 그럼 미국은 중국을 쓸 거냐는 얘기죠. 제가 볼 땐 시장을 분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어떤 식으로든 테슬라는 제가 볼 땐 그런 점들을 한두 번 정도는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하락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전기차 덜 팔려서 특히 정치적인 분야 때문에 하락을 하고 오를 때는 AI에 대한 유의미한 성과. 요즘 그럭도 장난 아니거든요. 그럭도 나온 거 보면 웬만한 어떤 그 모델보다도 훨씬 더 나은 어떤 성과를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이 GPU나 이런 서버들을 연결을 할 때 다른 데는 제가 알기로는 그 GPU 하나 만 개씩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성능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네는 20만 개를 한 번에 연결을 해가지고 성능을 내다 보니까 훨씬 더 효율화가 좋다라고 얘기들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만 개가 끝이 아니라 100만 개까지 지금 한 번에 연결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됐었을 때 훨씬 더 효율화되고 속도도 빠르고 저전력이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성능도 개선이 어마어마하지만 개선의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빛의 속도로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새로운 모델, 뭐 보통 우리가 챗GPT 1, 2, 3 나올 때 뭐 간격이 한 6개월이었다라면 앞으로 테슬라가 이런 걸 했었을 경우는 그 간격이 거의 일주일이나 2, 3일 단위로 줄어드는 그러면 정말 대단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얘들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효율화시키면서 발전을 시키는지 보시면서 그리고 시장의 방향이 어느 쪽인지 보셔야 되겠죠. 특히 6월에 로보택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겁은 나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얘기해서 제때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일론 머스크의 뭐 시간이다 뭐 표통 별명도 많이 있는데 옛날에 그 사이버 트럭도 나온다고 하다 실제보다 한 2년 뒤에 넘게 나와가지고 나왔을 때도 별로 생각보다 예, 맞습니다. 뭐 여의도에도 많이 돌아다니는데 별로 썩 그렇게 사고 싶지는 않죠. 그냥 떡집 트럭 같잖아요. 네, 너무 그죠? 미룩하게 생겨가지고 시루떡 같은 거 얹어놓은 것 같아서 되게 좋을 만한 그런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뭐 멋있다라는 생각은 별로 안 해봤고 주차만 힘들다라는 얘기는 제가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쉽지 않은 방탄된다는데 뭐 누가 뭐 여기서 총을 쏘나요? 그것도 아닐 거고 대통령께서는 필요하신 차가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그런 기대감을 저는 반영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에서 대안이 없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웨이모랑 비교해봤을 때도 웨이모랑 비교해봤을 때도 자율주행에서는 유의미한 성과가 난다라고 봐야 되는 게 미국에서 웨이모를 이용하셨던 분들 되게 편리하게 하셨었지만 문제는 웨이모가 몇 가지 단점을 노출하고 있죠. 일단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도시 간의 이동이 일단 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택시잖아요. 그럼 택시는 내가 원할 때 타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어딜 가고 싶으면 택시하면 불러 와야 되는데 웨이모는 그게 안 돼요. 예약제거든요. 그럼 택시로서의 사실상 기능은 상실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비용이 되게 비싸요. 그걸 운영하는데 택시라는 건 정말 가격이 낮아야 돼요. 그죠? 정말 저비용으로 싸게 해서 이윤을 남겨야 되는 게 택시인데 그렇게 높은 비용을 하게 되면 어떤 사업자가 그걸 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보기에도 좋고 되게 제가 볼 때는 성능이 나쁜 건 아니지만 뭔가 이게 우리에서 대중화되는 데 대해서는 너무나도 걸림돌이 많은데 그와 관련해서 테슬라하고 좀 비교가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웨이모 방식 자체가 뭐 라이다가 들어있고 그런데 미국에서 그 라이다 관련주가 고점 대비 거의 80~90% 빠졌거든요. 이런 것들도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웨이모가 좋으냐 아니면 테슬라가 좋으냐 앞으로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래도 뭔가
우리가 조금 기술이 더 발전을 한다면 테슬라 쪽에 무게중심이 옮겨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사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톤으로 봤을 땐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시는 쪽이신 건가요?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이번에 연준이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물가도 높아지면서 경기도 둔화되는 건데 현재 연준에서는 물가와 관련해서는 매우 일시적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연준이 지금 지켜보자는 건 팔짱 끼고 우리는 기본 가정은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정말 단기적이냐 지켜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현실화된다라면 그래서 뭐 연준의 생각대로 단기적이고 뭔가 이게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연결되지 않는 거라면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아직까지는 연준의 생각에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연준이 그 얘기하기 전에 저도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특히 요거를 제가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이나 아니면 트럼프가 했었던 얘기하고 좀 연결을 시켜보면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어떤 표현을 썼냐면 인플레이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는 보통 우리가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중에서 보통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 있죠. 그다음에 5년 기대 인플레이션,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보통 5년물을 기준으로 많이 삼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었을 때, 미국 국민이 봤었을 때, 와, 지금 인플레이션이 오를 것 같아. 근데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도 길게 오를 것 같아. 이게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고요. 네. 그게 아니라 지금은 좀 물가가 오를 것 같긴 한데 이거 뭐 길게 갈 건 아닐 것 같네. 이게 이제 트럼프, 우리가 파월이 얘기하는 그 얘기인 건데 스콧 베센트 장관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만 잡으면 된다. 뭐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사람들이 오를 거라는 우려는 큰 우려가 아닌 거고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잡을 거냐인데 이 잡는 방법을 국제유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국제유가를 유의미하게 끌어내리면 사람들은, 국민들은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뭐 아직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관세 때문에 신경을 안 쓰고 계시지만 4월에 관세를 부과하고 나서 어느 정도 협상이 있은 다음에 네. 해야 될 일이 제가 보기에는 유가를 내려드리는 일인 것 같아요. 뭐 여러 방송에 되겠지만 그걸 통해서 혹시 어떤 식으로도 관세가 부과되면 물가가 안 오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 오르는 게 이상한 거죠. 근데 이 오르는 부분보다도 그러니까 물건 가격이 좀 오르는 것보다도 원재료 가격인 그렇죠. 유가를 많이 내리면 물가 한 2% 올랐는데 이것 때문에 한 3% 빠지겠네.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나쁘지 않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작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재울 수 있겠다.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는 처음부터 들어올 때 이 생각을 하고 들어왔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리 카드랑 감세는 어떻게 보세요? 금리 카드는 일단은 쓰겠죠. 근데 그거는 결국 파월이 할 수 있는 거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런 어떤 그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1분기 때 정책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고 또 연준에서도 경기와 관련해서도 침체는 아니지만 지금보다 조금 둔화될 거예요라고 아마 올해 연말에 성장률 전망치를 2%대에서 1% 후반대로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경기는 조금 더 둔화될 건데 다만 경기가 둔화되면 물가만 오르지 않으면 내릴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 이번에 문과 안에서도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얘기를 주셨거든요. 그 얘기는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내가 조금 물건을 사는 걸 소비하는 걸 조금 줄여볼까 불안하니까 내가 좀 돈을 더 쓸까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에서 사람들을 많이 내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을 많이 해고를 한다든가 네네. 이런데 그런 해고와 관련된 지표들이 4, 5월 달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고용 지표에. 그러면 사람은 지금 잘랐는데 왜 그때 반영이 돼? 미국은 아시겠지만 사람을 자를 때 바로 당신 나가세요가 아니라 일정 기간을 줘요. 그렇죠? 6개월 뒤에 나가세요 또는 3개월 뒤에 나가세요. 이런 기간들을 주기 때문에 이 기간과 관련해서 아마도 4, 5월 달부터는 조금씩 반영이 될 거고 거기다 불법 이민자들 차단했잖아요. 네. 이분들이 생각보다 서비스업에 되게 수요를 많이 일으키는데 그걸 안 하는 바로 인한 어떤 서비스업 쪽에서 일자리의 감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고용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 2분기 안에는 우리가 잘하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도 파월 의장이 봤었을 때 뭔가 물가 상승이 역시
뭐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건드리는 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저는 뭐 6월 달 정도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원래는 저도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뭔가 5월 달보단 빠를 수도 있겠다, 또는 4월에 뭔가 힌트를 줄 수도 있겠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발표문을 보면 그 지표를 확인하는 달이 5월이거든요. 그러면 4월보다는 5월에 그런 얘기가 확인이 되면 5월 달에 이제 우리한테 힌트를 주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고용이 더 중요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가, 그 얘기는 6월에 금리 내리겠어, 이런 또 우회적인 표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컨센서스는 올해 2번. 2번입니다. 네. 예. 그리고 아마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마 상반기에 한 번 있고. 그렇죠. 그게 6월 정도로 보는 거죠. 네. 근데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갈수록 그렇죠. 아예 없진 않은데 늘어나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2번 정도가 딱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더 늘어난다는 얘기는 생각했던 것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커져서 금리를 더 내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금리가 원래 아시겠지만 추세적으로 인하가 되면 그거는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거라서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경기 둔화를 좀 막고 둔화를 막을 정도면 경기가 침체로 가지 않겠네라는 시그널은 네. 2번, 많으면 3번, 3번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 한 2번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세 정책은 어떻게 이게 좀 생각보다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감세 정책이 결국에는 새롭게 정책을 쓰겠다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감세 정책을 연장하는 거죠. 올해 연말에 끝나게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러려면 미국에서 이것 때문에 뭔가 흔히 얘기하는 세수가 펑크나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생각보다 금액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세수 연장과 관련한 권한은 대통령에게는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거는 다 행정명령이라고 해서 대통령 스스로 의회의 힘을 빌리지 않는 정책들을 쓴 건데, 네. 어떻게 생각하면 그만큼 의회가 지금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도 되는 거죠. 의회가 힘을 합쳐 좀 법으로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니까. 그런데 감세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맞아요. 없습니다. 의회가 결국,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의회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야당 입장에서도 민주당 입장에서도 공짜로 해줄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많은 것들을 얻어내려고 많이 할 거고, 근데 트럼프가 과연 그걸 용인할 거냐,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감세를 연장하는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될 거다 안 될 거냐 지금 자신 있게 말씀드리긴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아시겠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의 표 차이가 거의 없어요. 한 표 차이인가 뭐 그럴 텐데, 그 정도면 제가 볼 땐 공화당 내에서도 뭐 티파티라든가 여러 정치 단체들이 있어서 트럼프를 썩 지지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중에 한두 분만 배신을 때려도 사실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때린다라고 했었으니까,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하고는 싶은데 이게 과연 될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보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오히려 하반기에. 예, 하반기에죠. 올 연말 기준인 거니까. 대신에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모르지 않을 텐데, 그럼 하반기에는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하겠죠. 그렇죠? 특히 많이 뭔가를 줄이는 역할들을 하겠죠. 예, 씀씀이를 줄이는. 네. 근데 그 씀씀이 줄이는 게 이제 어떻게 줄여야 되냐면, 민주당원들이 있는 거를 줄이면 안 해주겠죠, 아무도. 그렇죠? 그래서 그 줄이는 거 역할들이 아마 미국 외 지역 것들을 많이 줄이려고 하지 않을까. 뭐 대표적인 게 그게 우리나라에 있는 국방비도 거기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거고, 유럽의 방위비도 아예 빼는 방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재정을 많이 아꼈으니 우리가 그만큼 덜 써도 되니까 세금을 좀 깎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깎아줄 수 있는 명분이 정치적으로 놓고 보면 미국 외 지역한테는 되게 불편한 이슈가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생각나는 얘기가, 사람들이 요즘에 와서는 뭐 트럼프가 재집권한 이후로 트럼프 천재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베센트 재무장관도 굉장히 경력을 보면 그럼요. 화려하신 분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똑똑하다, 미국의 이 재정 정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동의하세요? 사실 미국의 대통령으로 뽑으신 분들이 안 똑똑한 분들이 있으시겠습니까? 보통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트럼프라는 분의 머리 회전력이라든가 특히 스코페센트는 굉장히 정교하신 분이에요. 이게 전에 있었던 옐런 재무장관도 훌륭하신 분이지만 이분은 정책을 잘하시는 분이셨고요. 근데 이제 정치인이니까 마지막에 좀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어쨌든 정책을 잘하셨던 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08년에 있었던 미국의 금융위기 때 네. 돈을 찍어내자라는 방안을 이분이 제안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당시에 벤 버냉키 의장이 연준 의장이었지만, 실제 이걸 기억하신 분은 우리 자네되는 재무장관이셨는데, 스코페센트 장관 같은 경우는 조지 소로스라는 분 밑에서 일하셨는데, 조지 소로스라는 분은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의 얼개, 아니면 금융시장이나 일반적인 어떤 그 경제에 관련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얽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또 이러한 톱니바퀴를 너무나도 정교하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얘기 듣다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얘기 듣면 안심이 될 정도로 와, 저분 좀 급이 다르다 싶을 정도로 제가 여지껏 봤던 재무장관 분 중에서도 굉장히 급이 다른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당연히 저희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이시겠지만 그 이상으로 제가 볼 때 특히 재무장관은 뭔가 급이 다른 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이렇게 트럼프에게 불리한 환경은 만들 것 같지 않은데요. 만들 수가 없는 게 만들면 대통령으로서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렇죠. 예, 이분이 이제 4년밖에 못 하는데 참고로 3선 불가능합니다. 3선 하려면 헌법을 고쳐야 되는데 미국은 대표적인 경성 헌법이고 고치기 어려운 헌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경성 헌법에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상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75%가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와. 근데 두 가지 다 불가능한 거 아시죠? 미국의 절반은 민주당, 공화당인데 이건 그렇죠. 애시당초 안 돼서 사실 안 된다 그냥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온전히 4년을 하려면 2년 뒤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중간선거. 이겨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간선거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건 아시잖아요. 물가도 높아지면 안 되는 거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셔서도 안 되는 거고 관세에서 본인들이 피해를 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주가도 부양. 맞습니다.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분이 정책을 쓰는데 되게 제약 조건들이 많아요. 그걸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되게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쓰면 물가가 급등할 거라. 만약에 우리가 협박하는 대로 되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분은 그걸 안 만들려고 협박을 더 강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야 애들이 빨리 협상에 임할 거고 부과를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역발상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물가를 뭔가 추세적으로 올리는 또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정도의 일은 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예 일시적으로 뭔가 협상력 높이기 위해서 단기간적으로는 충격요법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장기화된다든가 그런 그림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요즘 이제 IRP에서 ETF를 사모은다는 분들을 또 덜어보는데 그런 방식이 합리적일 수 있겠네요. 훨씬 더 낫다라고 보는 게요. 요즘 이제 미국에서 나온 언론 중에서 몇몇 분석가들도 미국이 한국인들이 들어와서 미국 시장 자체가 오징어 게임이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밈 주식까지. 네, 실제로 미국의 중소형주도 움직임 보면 제가 보기엔 거의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일 밤 잠도 안 자고 그 변동성을 감당하다 보면 장담컨대 주식도 안 되지만 본업에도 충실할 수 없게 되는 불상사들이 일어난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우리가 보고 가야 되는 거는 지금 시장은 어떤 성장을 하고 있지? 시장은 무엇을 보고 있지? 거기 관련해서 그런 관련 기업들이 대기업이라면 큰 기업들이라면 제가 볼 때는 그냥 지수 투자를 통해서 조금 욕심을 버리는 게 조금 더 마음 편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내가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야 그 수익률도 극대화되는 거지. 여러분들 마음이 불안해지시면요. 네. 반대로 움직이게 돼요. 팔지 말아야 될 때 불안해서 팔게 되고 포모를 통해서 사지 말아야 될 때 사는 불상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고수 중에 고수가 아니시라고 보면 제가 볼 때는 특정 종목을 너무 이렇게 밤새 투자하는 거는 지양하는 게 맞다. 그게 직업이라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본업에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ETF 빼놓고는 그렇게 썩 권하고 싶진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동이 있을 때마다 잘 늘려가는 거죠. 여러분들 저도 그렇지만 바닥에서 산다? 불가능한 일이고요. 꼭지에서 판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신에 뭐 이 정도 가격이면 많이 빠진 것 같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천천히 사보는 거죠. 뭐 한 서너 번에 나눠서 사던가 한 10번에 정도 사는 건 그래서 오르는 날 사지 않고 어느 가격대를 정해놓고 그 이하로 내려오면 내가 꾸준히 모아가야죠. 이런 방법들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오기 전에 진짜 어려운 또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 환율 전망을 한번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환율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게 환율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보통 환율이라고 하면 심플하게 우리나라에 달러가 많이 들어오면 원화가 강세인 거고 달러가 많이 나가면 원화가 약세인 건데 그렇겠죠. 옛날에는 그게 줄 수 있는 요인이 수출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수출을 잘하면 달러가 많이 들어오는데 요즘은 기업들이 수출이 잘 돼도 그 돈을 국내로 유입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해외에 나누는 경우가 되게 많고 두 번째는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해외 투자가 많은데 특히 우리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해외 투자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 이 해외 투자만큼 실제 또 돈이 바깥으로 나가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원달러 환율이 이전의 레벨을 회복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앞으로 시간이 더 가면 갈수록 AI도 그렇지만 한국 경제를 놓고 보면
제가 부정적인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에 대해서 아주 장기적으로 좋아질 만한 희망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감히 쉽지는 않거든요. 성장 동력을 찾기가 힘들어서. 쉽지 않은 거죠. 물론 이제 향후에 뭐 정치권에서 뭐 나름대로 또 우리 기업들도 열심히 힘을 내서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런 것들이 잘 보이는 시점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이렇게도 말씀드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정치색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한국은 어찌 됐든 간에 수출을 하는 국가입니다. 수출하는 국가면 정치의 모든, 그러니까 옛날하고 달라지는 게 수출하는 국가의 모든 외교 정책은 수출 지역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두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중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우리가 물건을 팔 수 있는 곳이라면 다 내 편이라는 생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정치권은 양쪽으로 갈라놓는 게 되게 많죠. 이러면 수출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되게, 사실 제가 볼 땐 불리해요. 제가 볼 땐 양당 다 이걸 모르세요. 농담이 아니고. 제가 국회에 가서 강의를 해보니까 하는 건데요. 모르세요, 진짜로. 그죠? 나오신 김에 하시고 싶은 말씀 한번 해주세요. 사실인 거니까, 그죠? 또 하나는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기업들도 중국이란 너무 걸출한 어떤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중국 물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중국보다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 거기 시장이 크니까. 시장이 크니까 뭐 똑같은 물건도 100개 만드는 것보다 10,000개 만드는 게 싸게 만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선 경쟁력밖에 없겠죠. 와, 한국 물건은 정말 프리미엄이야. 좀 달라. 브랜드력이 있어. 이런 쪽으로 가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업들은 그쪽으로, 아니면 국가는 국가적 나름대로 뭔가 정치적으로 갈라지는 모습들이 아니라 힘을 합쳐서 전 세계 모든 시장이 다 내 시장입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똘똘 뭉쳐서 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동의하든 안 하든 이건 동의하시잖아요. 뭐 우리끼리 국민끼리 좀 너무 갈라진 것 같아. 근데 이 갈라진 게 국민만 갈라졌을까요? 수출 지역과 관련해서 서로 뭐 무슨 편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기업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향후에 굉장히 어려운 게, 우리 1960년도 이전에는 우리가 수출을 안 했었기 때문에,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먹혀도 경제에 영향이 없었지만, 한국은 이미 경제 대국으로서 5천만 이상의 국가들 중에서 지금 국민소득이 627이라는 엄청난 국가란 말이에요. 이걸 지키는 방법은 더 많은 수출밖에 없는데, 그걸 못하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계속해서 국가가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건데, 그걸 알고 얘기들 하시는 건지, 그죠? 좀 더 크게 보면서 우리가 거국적으로 고민해야 될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분기를 앞두고 국장이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요. 이것도 좀 갈수록 조금은 줄어드는 느낌이거든요. 일단은 긍정적인 측면은 어쨌든 공매도를 하면 글로벌 시장의 펀드의 중심이 헤지펀드라는 것들이고, 헤지펀드는 일명 롱숏이라고 하죠. 롱도 하고 숏도 하고. 그래서 롱숏이 가능해야 그 외국인들이 들어오는데, 일단 첫 번째 순기능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숏만 치려고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롱도 하려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보통 롱숏 펀드는 롱으로 돈을 많이 벌지 숏으로 돈을 많이 벌지는 않아요. 숏은 보통 헤지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줄 수 있는 함의는 분명히 여기서 명함이 많이 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좋게 봐야 돼.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좋게 보는 업종이 뭔지, 좀 현재 상황에서 조금 더 부정적으로 업종이 뭔지를 글을 통해서 저는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돼서 시장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보다는 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투자 방법을 가져가면 보다 효율적으로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방법을 찾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오히려 이사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 방법을 찾아야 되고. 너무 쉽죠. 뭐 매일 끝나고 나면 한국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데이터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오늘 어떤 종목을 샀지 한 종목까지 다 공개가 돼요. 우리 그 KRX라고 해서 한국거래소 사이트 들어가 보면 그날 그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것만 참고하셔도 제가 볼 때는 거의 답안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뻔히 외국인들이 이걸 사고 이걸 팔고 있는데, 거기서 스스로 역행하는 투자를 했었을 경우 올 수 있는 어떤 자산의 피해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외국인이 팔아도 물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팔면 고민해 봐야죠. 얘들이 왜 이걸 팔지? 왜 이쪽에 대해서 매도를 늘렸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주고, 또 샀을 때도 왜 얘들은 이런 업종을 사고 이런 종목들을 샀을까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일단은 뭔가 공부를 해봤었을 때 팔았던 종목은 보니까 내가 공부를 해봐도 조금 좀 앞으로도 좀 전망이 좀 불투명하네 라면은 굳이 투자 세장에 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또 반면에 내가 이렇게 외국인들 사는 종목을
이렇게 보니까 이 종목은 단순히 오를 게 아니라 뭔가 큰 그림도 그려지는 것 같고 그러네 하면 의외의 수익도 거둘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나와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분들 조금만 약간 땀을 거기다 흘려보시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많은 피해를 줄이고 오히려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명암이 갈려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의 매수세와 매도세를 잘 살펴봐라. 예. 보통 외국인이나 기관은 따라하거든요. 예. 이제 이사님께서는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한 말씀을 아끼시지만은 저희들은 컴플라이언스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제 섹터를 본다면은 사실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우리 국장의 섹터들이 있잖아요. 뭐 바이오 당연히 그렇고 그다음에 조선 한동안 그랬고 방산 마찬가지고 특히 방산 같은 경우는 유럽하고 요즘 연동이 돼가지고 더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밸류업 이슈가 있어서 뭐 금융 쪽이 있었고 혹시 올해 그런 쪽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면은 지금 아직 여력이 있는 섹터는 어느 쪽이 된다고? 저는 보시면? 대부분의 섹터들이 여전히 여력이 없다라고 생각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그 업종들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다만 섹터가 로테이션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즉 회전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한국이라는 시장 자체가 워낙 수급적으로 지금 취약하기 때문에 기관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어떤 업종을 사기 위해서는 다른 업종을 무조건 팔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 실제 이 업종은 길게 보면 나쁘지 않은데 왜 이렇게 요즘 급나가지?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럼 대신에 그렇게 또 충분히 쉬어지면 제가 볼 때 또다시 오르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업종이 이렇게 앞으로 많이 좋을 겁니다 라고 특정 업종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거론되고 있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업종이 좋은지는 모르진 않으세요. 모르진 않는데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다 알아. 근데 최근에 이 업종은 너무 많이 올라왔어. 그러면 조금 쉬어가겠네. 네. 그리고 그동안 쉬었던 것 중에서 다시 올라오겠네. 뭐 얼토당토 함께 그동안 한 2, 3년간에 거의 주도주가 아니었던 업종들이 새롭게 주도주로 부각될 가능성은 낮은 것 같고 우리가 아는 업종들 중에서 로테이션 할 건데 어떤 순서가 어떤 모멘텀으로 오는지를 잘 지키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다시 뒤집어 말하면 저희가 그 흐름을 보고 그 로테이션의 흐름에 타야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시장을 볼 때 종목이라는 걸 볼 때 뭔가 인사이트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 뭔가 큰 흐름을 보고 이 기업은 내가 얼마 들고 가 이런 게 있는데 요즘은 한국 시장은 워낙 정보도 많고 그다음에 또 우리 표현으로 시장에 대해서 되게 좀 진짜 대단한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흐름이 너무 빨라졌어요. 그래서 이전처럼 내가 중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던 그러니까 장투가 통하는 네, 시기가 이제 지나갔다. 그래서 저도 정말 괜찮은 그림을 그렸던 기업들을 꽤 가지고 있다가 제가 낭패를 많이 봤던 게 뭐였냐면 잘 사서 수익률이 정말 대단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갑자기 제자리에 와 있는 경우들도 간혹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팔 수가 없었던 게 아니 이렇게 좋은 그림이 있고 그렇죠. 그랬을 건데 왜 이렇지? 그리고 또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탐방도 가보고 기업도 분석해 보니까 올해 실적이 사상 최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시간이 지나서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이 기업이 저평가돼 있어서 실제 그렇게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2달 동안 반토막이 날 때 투자자라면 견딜 수 있을까요? 의심이 들겠죠. 내가 그렇죠. 잘못 본 거야? 네, 맞아요. 그렇죠? 스스로 의심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팔고 나면 그 뒤부터 따블라고 막 그러면 사람이 제정신으로 착각을 하는데 요즘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분석을 잘하는 것만큼 투자자분들한테 어려운 영역인데 매매도 잘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다. 낭패를 보지 않으면. 네. 그거는 되게 여러분들도 저도 되게 피곤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래서 한국 시장에 가면 갈수록 우리 표현으로 좀 징글징글하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도 뭔가 수익과 관련해서는 이전보다 목표 수익률을 좀 낮추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느 정도 수익이 있으면 일단 반드시 챙겨보고 어쨌든 돈 번 거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또 대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참 이런 말씀을 드리기 그런데 시장이 많이 변질된 것 같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된 거죠. 진짜. 예. 아 그래요? 이게 약간 저희 탓이네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아, 저희가 한 가지 확실해진 거는 이제 야전사령관이신 이사님을 거의 분기별로 모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확실하고요. 예, 뭐 불러주시면. 네. 예, 그래서 다음 예. 분기에 또 오시고 싶은데 그때도 나와주셨으면 좋겠고 마무리하시면서 2분기에 이것만큼은 잊지 말고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점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세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지켜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 금리 인하도 아니고 그다음에 경제도 아닙니다.
이게 요즘 워낙 유튜버 분들 중에서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경제 유튜버 분들이 사실은 주식시장을 장악했어요. 그런데 경제와 주식은 다른 겁니다. 경제와 주식은 다르다. 경제는 전체고요. 주식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어려워도 부분이 좋은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보시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서 경제, 주식을 동일시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주식시장이 움직일 때는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해당 산업들의 어떤 그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께서 보여야 될 거는 뭐냐면 어쨌든 경제가 침체만 아니면 뭔가 경제를 이끌고 나가고 있는 엔진이 있을 건데 그 엔진이 뭐냐에만 초점을 두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자꾸 경제라는 데 초점을 두면 우리나라 항상 망한다라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진짜로. 그러면 그분들의 경고가 틀린 건 아니세요. 나름대로 좋은 경고셨고 그런 경고 때문에 또 정책하신 분들이 움직이기도 하고 너무 좋은 기능이라 하지만 사실 주식시장하고는 좀 달라요. 언어도 많이 달라요. 주식시장 언어와 경제 언어는 정말 판이하게 다른데 이런 거를 간과하시면서 경제가 곧 주식이야라고 투자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다 조금 더 경제보다는 기업에 집중해서 또 어떤 산업에 집중해서 보시는 게 투자하는 데 더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그 비밀 중에 몇 가지를 나눠주셨고 사실 뭐 외국인 매수세 매도세는 저희도 항상 연불리의 비밀노트에서 쭉 따라가고는 있는데 우리 염이사님 네, 훌륭한 다시 분이죠. 한번 네. 그 중요성을 짚어주셔가지고 예. 좋은 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2분기에도 4월 달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또 후반부로 갈수록 좋아질 수 있다 하니까 저희가 희망을 가지고 기회니까요. 성투를 해보도록 하겠고 3분기를 앞두고 이사님을 또 뵐 수 있었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려요, 이사님. 예.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